네, 우리가 이어서 할 부분은 어제 읽었었던 내용에 이어서 할 건데요. 어제 우리 무슨 이야기 했었습니까? 내가 미래에 20년 후에 어느 시점에 있다가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얼마나 사물이 달라질 건지에 관한 이야기. 자녀를 생각해도 좋고 부모를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달라질지. 그런데 여러분 어제 그 이야기 속에 그 순간적으로 그 느낌에 어떤 느낌 드셨어요? 미래가 되어서 온 나와 내가 같은 존재가 아니었죠. 그죠? 지금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하는 상상을 우리가 했는데 다른 존재가 됐잖아요. 내 감정과 내 생각도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한 생각을 했잖아요. 미래의 내가 되어서 산다는 개념이 거기에 중점적으로 달려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순식간의 체험이었어요. 그럼 이제 오늘 하는 부분은 그럼 그렇게 미래의 내가 되는 방법 어떻게 하는 건데? 아니, 어떻게 하는 건데 궁금하잖아요. 이 책이 하는 약속이 메뉴에 이 책을 읽어 나가면서 지금의 내가 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짐이라고 하는 그 애가 가상으로 만든 미스터 비스터의 그 놀라운 성공은 그가 원했던 미래 나의 전념한 결과라 그랬어요. 이 전념이 되게 중요해요. 전념. 미래나 순간적으로 상상할 수 있어요. 전념이라는 게 뭔가. 전념한 결과 그 모든 행동들이 바뀌었고 그 연습을 일관성 있게 했기 때문에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줄 보면은 그 작가이자 철학가인 스티븐 코비. 우리 스티븐 코비 많이 들어봤다. 어디서 들어봤더라요? 성공하는 사람들 일곱 가지 습관이었네요. 자, 스티븐 코비는 정신적 창조가 실제적 창조보다 언제나 먼저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하면 머릿속으로 창조를 해야 실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상상 먼저 결과. 그림을 그리고 현재 당연하죠. 건물도 그림을 그려야 그 실제가 나올 것이고요. 발명품도 상상했기 때문에 그걸 만들려는 실현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AI 로봇도 상상했기 때문에 현실이 되는 거잖아요. 영화적인 사실이 현재가 된다는 것도 많이 생각해 보죠. 뭐 영화는 미쳤나 봐. 어떻게 이걸 예측하지? 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그냥 상상 속의 영화가 현실이 된 것들을 많이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진실로 창조, 어떤 창조가? 머릿속의 상상의 창조가 실제적 창조보다 언제나 먼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무언가 성공적인 결과를 이룬 사람은 누구나 결과를 먼저 마음속에 뚜렷하게 뚜렷하게 그렸다는 거죠. 마음속에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간 것은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수많은 일들 다 기억하고 못 하잖아요. 근데 뚜렷한 일들은 기억하죠. 뚜렷한, 뚜렷하게 그렸다. 그 다음 마음속에 그린 이미지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도 동그라미죠. 자,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들의 비전은 더욱 명확해지고, 확장되고 발전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적인 사람들이 갖는 그냥 그 길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성공한 사람 옆에서 성공자의 마인드와 태도와 방법을 배우라고 하는데 그들은 이미 가르쳐 주고 있었는데 난 못해, 난 달라라고 생각하면서 안 따라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이렇게 뚜렷하지 않았고 노력하지 않았고 명확하지 않았고 확장되지 않았고 발전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성경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도 말하는데 이게 뭐예요? 지금 정신적 창조가 실제적 창조보다 언제나 먼저라는 것에 대해 증거죠. 내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게 있다는 거야. 언제 시점이 어딘지 모르지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고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는 게 증거라는 성경 말씀도 사실 있어요. 또 제가 이거 종교적인 어떤 깊이라고까지 제가 막 말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갖게 된 것도 이런 책들을 보면서 진짜 내가 뚜렷하게 보고 뭔가 노력하고 확장되고 발전되려면 정말 믿음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믿음이 온전히 내 의지로 되지 않기에 신앙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신앙에 좀 더 심취했다라고 볼 수 있었던 구절이 바로 이런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구하고 얻은 줄로 믿어라라는 그런 그 성경 말씀이 있는데 구했는데 계속 구하면 안 준대잖아요. 그게 그 시크릿의 비밀이에요. 시크릿에서 계속 구하면 안 되고 그 선명한 것으로 내 거라고 상상하라는 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하고
얻은 줄로 믿었을 때 그 확정적인 마음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내 미래가 달라진다는 얘기와 어쩌면 일맥상통하는 구절일 수도 있겠어요. 여기서 나온 얘기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줄 보면은 선택적 주의라는 말이 나오죠. 선택적 주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제도 얘기했겠지만 한 방에 있다가 눈 딱 감고 빨간색이 뭐였죠? 라고 물으면 뭐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질문하고 다시 한번 보고 다시 눈 감고 빨간색이 뭐죠? 하면 굉장히 잘 보는 거야. 우리가 선택적 주의라는 건 뭐냐면 많은 사건들과 행동들이 우리 주변에 지나다니지만 우리가 주의한 것만 보인다는 심리학적인 상태예요, 상태. 그래서 기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관심 있는 것만 볼 수 있다. 집중하는 대상이 확장된다는 거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뇌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윌리엄 제임스가 또 이렇게 미국 심리학자의 아버지래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부 세계에서는 수백만 가지 상황이 펼쳐진다. 하지만 모두 내 경험으로 들어오지는 않는다. 왜 그럴까? 그 일들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관심을 두는 것만 경험한다. 이게 그 또 위에 나온 선택적 주의의 하나의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옆에 좀 쭉 같은 내용이어가지고 뭐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거는 줄로 쳐놓읍시다. 믿음이 행동과 힘을 끌어내는 원리다. 이렇게 네 번째 줄에 줄 한번 쳐보고요. 그 다음 밑에 줄 그냥 비슷한 얘기입니다. 저기 한번 건너뛰어서요. 미국 작가 플로렌스 쉰이 이렇게 말했대요. 원하는 것을 이미 받았음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라라고 말했어요. 이런 그 그냥 작가나 심리학자나 뇌과학자 이런 사람들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인간의 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공부하고 그것을 우리한테 딱 다시 얘기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 또 점 찍은 건 아마 밑줄도 빵빵 쳐놔요. 원하는 게 무엇이든 이미 내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사실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믿는 것도 중요한데 그냥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건 이미 내 건 거예요. 근데 왜 내 거가 안 되냐면 그걸 선명하게 보지 않았고 설마라고 해서 안 믿은 거죠. 그리고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고 가진 것처럼 행동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이런 것들을 보고 되게 성공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미국의 석유왕 누군가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부자가 되고 싶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빳빳하게 번 월급 전체를 들고 아, 식당 부자들 간 식당에 딱 앉아가지고 밥 한 끼에 그 모든 월급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부자가 됐어요. 느낌, 그 향취 그걸 느끼면서 부자의 감각을 가졌다는 거죠. 결국 부자가 된 이야기가 시크릿이 있었나? 아무튼 있었던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다음 62페이지 일곱 번째 줄 볼까요? 원하는 미래에 100% 전념하고 최종 결과를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라. 이게 계속 반복적인 문장이죠. 이 문장. 원하는 것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라. 이게 반복적인 문장이에요. 그것이 바로 미래의 내가 되는 비법 중에 하나인가 봐요. 그러면 자신이 만들고 있는 미래에 대한 증거가 점점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노력과 변화가 전혀 힘들지 않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힘들어서 못 하잖아요. 뭐 공부를 하는 것도. 이제 어떤 애들은 공부를 12시간도 하대? 어떤 애들은 30분이면 죽는 것보다 힘들대? 고민, 둘 차이는 뭘까요? 뭐, 물론 자기의 습관과 장기, 또 물론 차이가 나겠지만 그 사람이 어떤 미래를 그리는 거하고도 굉장히 다르죠. 그 사람의 습관과 장기와 능력이 뭐에서 비롯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상상력이 아닐까 싶어요. 체육을 잘하는 사람,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상상력이 발휘되어 있고 자기가 정말 음반이를 쭉 나르는 그 꿈과 전 세계인들이 자기를 흠모하는 그 꿈을 꿨던 김연아는 5살, 7살 때 계속 뛰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상상력의 방향성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면은 노력과 변화가 전혀 힘들지 않으니까 그거 했겠지. 12시간씩도 공부하고 12시간씩도 뛰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꿈을 향해 나가고 있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더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한때 탈출구로 삼았던 순간적인 쾌락만 줬던 행동들이 거꾸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늘어지는 것이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훨씬 더 용감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바라는 미래에 전념하면 유유상종이라고 비슷한 생각을 지닌 사람들과 조언을 주고받으며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원하는 미래에 전념하는 과정에서 사고방식, 신념, 정신 상태가 바뀌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세상을 본다는 이야기를 여기 말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다시 다른 리더십 전문가, 우리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이들, 짐 데스모, 뭐 체프 뭐 이런 분들 유명한가 봐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했대요. 전념이란 얘기 아까부터 했잖아요. 원하는 나를 그냥 알면 안 되고 전념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 전념이 뭐냐?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술이라는 거죠. 왜 전념하고 있는지 뭘로 알아야 되는데 결과 동그라미. 전념은 결과로 알 수 있다. 우리는 전념하면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 결과가 전념의 증거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모두 같은 맥락으로. 미래의 나는 전념해야 되는데 전념의 결과는 전념은 결과로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왜냐? 정체성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기 때문이래요. 정체성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자신이 가장 전념하는 모습에서 나온대요. 이 정체성은 자신이 가장 전념하는 모습이고 별표 한번 쳐보고요. 이 정체성은 어디에서요? 자신에 대한 비전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따라서 전념하는 비전이 달라질 때 정체성은 즉시 달라진다. 이 정체성도 동그라미 별표 막 쳐봐야 돼요. 이 정체성. 중요한 단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과 행동도 바로 달라진다. 맞다. 미래의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면 동그라미 용기가 필요하다. 그 밑에 맞다.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별표. 장애물, 별표, 장애물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래의 나에 전념한다면 당신은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될 것이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그 어떤 일이 닥치든 그 일을 통해 당신의 의지는 강해진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미래의 나를 상상하고 그것에 전념하면 그 전념은 어떻게 나온다고요? 내 정체성으로. 내 정체성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으로. 그 이 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오면은 정체성이 만들고 정체성이 생기면 전념하는 모습이 되고 전념하는 모습에서 미래의 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쉬운 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래?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관없어요. 뒤에 자세히 풀어줘요. 자, 또 이 사람이 또 이런 얘기합니다. 또 사상가이자 시인인 에머슨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 별표 좀 쳐봐야 돼요. 막 좋은 글들이 엄청 많아. 그리고 이렇게 별표 쳐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미래에 내가 자꾸만 소멸될 때 읽어보세요. 그럼 돼요. 당신이 무엇인가 하겠다고 결심하면 온 우주가 나서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만든다고 얘기를 해요. 많은 성공자들이 자기 경험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한번 이런 문장을 믿어보세요. 다음 페이지. 64페이지 세 번째 줄. 미래의 당신에게 편지를 써보기를 바란다. 미스터 비스트가 영상에 했던 것처럼 해놓으란 얘기예요. 이게 미래 당신에게 쓴다는 게 뭐였냐면은 그때 우리 김규순 원장님이 우리에게 해보라고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3개월 후에 내가 현재 나에게 편지를 쓰는 개념이에요. 내가 편지를 쓰는 것도 괜찮지만 아닌가? 잠깐요. 아, 미래의 나에게 편지를 쓰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그런 편지 썼습니다. 뭐 그때 당시에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나에게 할 때, 너 그때 고민하더니 그거 봐? 다 지나갔지? 내가 너 잘 할 줄 알았어. 네가 속상했지만 눈물이 났지만 하루하루 지냈잖아. 난 네가 그렇게 해놨던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가 그때 꿨던 꿈 있지? 그 꿈 다 이루어졌네. 내가 알았어. 네가 그렇게 할 줄. 뭐 이런 글 썼어요. 혹시 얘기하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또. 또 그때 그 김순 원장님 그 강의를 들을 때 한 일곱, 여덟 명이 다 있었는데 전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은 미래에 나한테 쭈뼛쭈뼛 막 이렇게 뭐라고 써야 될지 몰라 하고 있을 때 제가 그냥 작은 목소리로 너 잘 해결됐지? 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내 얘기 들었어. 그랬더니 김순 원장님이 남의 거 듣지 말고 지 거 해. 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우리 더 한바탕 웃었던 것이 그 영상에 다 녹화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들으려고 이렇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꼭 2분 영상.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후에 당신에게 그 지금 메모를 좀 하세요. 2월 12일이잖아요. 6개월 너무 멀다. 아니야, 6개월. 8월 12일에 당신에게 영상 편지 하나 쓰세요. 글로 쓰는 것도 힘들잖아. 그래가지고 안녕.
너 진짜 잘했네라고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미래의 내가 오늘의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군요. 맞죠? 제 설명에 의하면 그게 맞죠? 네. 아유, 헷갈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파트 1에서 미래의 나 너무 꿈꾸고 있는데 위협하는 요인이 많아요. 그 미래의 나가 될 수 없는 요인 7가지. 그리고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 7가지. 그리고 미래의 나를 상상하고 그 모습을 명확히 해서 지금의 내가 되는,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내가 되는 7가지 단계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데요. 자, 이제 막연하게 상상 속에서 되면 좋겠는데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무언가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한번 가봅시다. 거기 바로 옆 페이지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좋은 글이잖아요. 가고자 하는 곳이 명확할수록 무수한 선택지 사이에서 방황하는 일이 줄어든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요인 7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현재는 의미를 잃어요.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스토리는 미래를 위협하죠. 주변 환경을 인식하지 못하면 아무 길이나 가게 되는 거예요. 미래에 나와 단절되면 근시안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 시급한 문제와 사소한 목표가 당신의 발목을 잡는다. 경기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당연히 패배다. 성공이 실패의 기폭제가 될 때가 있다. 성공한 것이 오히려 크나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요인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씩 오늘 해 나가 봅시다. 옆에 보면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요인 7가지라고 해서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세스 고딘. 우리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데는 어떤 단어가 우리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용기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사람은 용기라는 단어를 기억함으로써 힘들 때 용기를 내야 돼. 용기는 두렵지 않아서 하는 게 아니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 내딛는 거야. 이렇게 자신의 모토로 그 단어를 삼는 사람들은 힘들 때 용기를 떠올리면서 기운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내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중요한 문장. 그러면 그 문장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거든요. 저도 뭐 말씀의 문장이지만 그런 말씀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경험이 여러 차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것도 하나의 말씀이에요. 속담 같은 건데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으로 존재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희망이다.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시들어 결국 말라 죽고 만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좀 기억해 보세요. 누군가에는 꽂히는 말일 거고 누군가에게는 뭐 그렇지 않을 거예요. 사람마다 꽂히는 말이 다 틀려요. 자, 그다음에 68페이지 보면 이제 빅터 플랭크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뭐가 문제라고? 미래를 위협하는 문제에서, 이제 첫 번째는 다음번에 나오는군요. 자, 또 이것도 소문이야. 하여튼 소문이 되게 많아. 자, 근데 이제 빅터 플랭큰 이야기인데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대충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해드리려고 줄을 막 군데군데 쳤거든요. 빅터 플랭클은 그 아까 그 의사하고 심리학자라고 얘기했고 죽음의 수용소를 썼던 사람이죠. 10살도 되기 전에 정신과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아유, 10살도 되기 전에. 우리 10살도 되기 전에 결심한 거 우리 하고 있나? 잊어버렸죠, 우리는. 이제 좀 특별한 사람은 좀 다르네요. 1905년 신앙심 깊은 부모에게서 태어났고요. 그 밑에 딸락 보면 고등학교 때 심리학 공부했고요. 프로이드 아시죠? 프로이드. 아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프로이드 알잖아요. 그 프로이드와 서신 주고받았대, 고등학생이. 이야, 그리고 프로이드에게 자신이 쓴 논문 한 편을 보냈고 그 논문은 국제정신분석 학회지에 실렸어요. 이제 대학 졸업했고 알프레드 아들러 사상에 몹시 끌렸대. 그리고 그 밑에 아들러 이론은 공동체와 사회 개혁을 강조하며 개인의 열등감을 극복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우월한 상태에 도달하고자 돕는데 중점을 뒀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뭐 프로이트하고 아들러의 철학에 몹시 심취해서 배웠다. 뭐 이런 얘기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해 프랭클은 심리치료와 철학의 경계를 탐구하며 삶의 의미와 가치관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춘 논문을 발표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중요시했냐면 삶의 의미, 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가치관에 대한 논문을 썼대. 그리고 프로이트 아들러는 개인 발전의 핵심 측면이 그래서 과거라고. 우리가 늘 알고 있었던 프로이트 우리 알고 있잖아요. 뭐 구강기 뭐 이럴 때는 어떤 욕구로 뭐가 되고 뭐 그 사람 맞나? 이게 정확하지 않은 건 남겨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 프로이드와 아들러 같이 우리가 과거 시대에 되게 숭상하고 믿었었던 그런 철학자들은
나의 현재의 상태는 과거의 결과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것은 과거의 무엇 때문인데라고 연결했고, 그게 맞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의 나의 왜 그런가라는 why를 발견하기 위해는 과거의 나를 들여다보는 게 맞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미래로 넘어가면서는 그 현재의 내가 과거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과거를 결연하고 미래의 나와 연결하면은 성장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상황인 거죠. 이때 이 프랭클은 미래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미래를 강조. 방향성이 다른 그 심리학의 대가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프랭클은 의미 치료라고 명명했어요. 그 의미라는 뜻은 그리스어로 로고스라는 거고, 개인의 발전과 정신 건강의 질은 미래에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 의미를 갖는 데서 비롯된다라고 믿었어요, 프랭클이. 그리고 이제 28년, 29년에 의학 박사학위를 이수했고, 무료 상담센터를 운영했고, 학생 수가 크게 줄었어. 어떤 학생 수가? 자살하는 학생 수가 줄었어.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에 심취되면 슬픔만이 남다르잖아요. 그리고 왜 그런지 막 아는 거야. 그리고 이해해줘.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미래에 대한 의미 치료는 너가 이렇지만 미래에 이럴 수 있어라는 의미 치료와 그런 연구를 하면서 자살하는 학생 수가 크게 줄었다는 거죠. 과거에 단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인지도를 얻었대요. 그리고 31년 의과대학 졸업하고 그 밑에 정신병원 책임의사로 있고 개원했고, 좀 있다가 독일 침략 낫지를 피해 정신과 진료를 이어갔다가 로스차일드 병원에서 유태인 환자를 치료하면서 의사와 정신이라는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죠. 그 책에서 무슨 내용을 했냐면, 뭐 밑줄 좀 쳐봐도 될 것 같아요. 그는 인간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려면 반드시 미래에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획기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이거 그냥 자기가 상상해서 한 거예요?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논문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한 거예요? 수많은 진료를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간호사 틸리와 결혼했다. 그리고 나치에 체포됐어요. 70페이지 가보면. 그리고 수용소로 끌려갔어. 6개월을 아버지 돌아갔어요. 그리고 끔찍한 강제 수용소에 있는 동안에 동료 수용자들과 자신을 짓누르는 심리적 외침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계속했대요. 이때 수용소에 가서 연구를 계속한 이 사람도 보통 사람 아닌 거죠. 자살을 위험 막기 위해서 그 랍비의 여성 수용자, 여성 랍비, 최초의 여성 랍비. 예전에 랍비는 남자만 됐었거든요. 여성 랍비 레기나 요나스와 함께 그 수용자들의 고통에서 의미를 발견하도록 도왔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살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의미를 찾아서 하나의 삶의 가치 같은 거를 막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 의미 같은 거를. 그러면서 44년 프랭클과 틸리가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로 갔대요. 그 되게 이름도 무서운 곧 가스실에 가서 다 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비누 하나로 재탄생이 되던 그곳이잖아요. 사람 하나를 짜서 비누 만들던 그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로 끌려갔고 어머니도 끌려갔고 가스실에서 어머니 살해됐고 틸리는 다른 수용소로 갔고 아내와 비탄에 빠진 프랭클은 또 다른 강제 수용소로 갔고, 그리고 그동안에 프랭클의 의사와 정신이라는 책이 파기됐고, 나치에 의해서. 이것은 가족을 제하면 프랭클의 가장 소중한 것인데, 목숨과도 같이 지켰던 것인데, 파기된 거예요.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프랭클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소멸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못 챙긴다면 이 책이라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이 책이라도 지키려고 했는데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밑에 세 번째 줄 보면은 프랭클은 나치가 없애버린 원고를 다시 써서 책으로 출판하고 아내와 가족을 꼭 다시 만나겠다고 굳게 다짐한 거예요. 그 결심 덕분에 프랭클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대요. 그리고 70페이지 두 번째 그 원고를 반드시 다시 쓰겠다고 결심했고 그 간절한 열망 덕분에 그 모진 고초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리고 45년 장티푸스에 걸렸고 치명적인 혈관 수축을 막기 위해서 몰래 의사와 정신 다시 기록하면서 죽음과 정면에 서면서 썼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군이 해방시켜줬어요. 그리고 빈에 왔는데 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맨 밑에 네 번째 줄 보면은 프랭클은 강제 수용소에서 경험을 기록해서 그의 가장 유명한 책인 죽음의 수용소에 담았다. 그 강연에서 삶의 의미와 회복력, 극심한 역경 속에서도 삶을 받아들이는 자세 중요성 등 자신의 핵심 사상을 어,
설명했죠. 근데 여기 책에 우리 예전에 교육에서 받은 적이 있는 이 책의 내용이 이런 게 있죠. 수용소에서 가스실로 끌려가는 한 10분 정도 되는 길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하더라는 거죠. 울며 불며 죽여주지 말라고 떼쓰는 반면 안 걷겠다고 그냥 자빠지니까 질질 끌려서 계속적인 찰가상을 입게 되는 사람, 찬양을 하면서 그냥 걸어가는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더래요. 그 여러 종류의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그런 죽음이 바로 목전에 있는데 다르게 생각하지? 그러면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 놀라운 공간, 그 공간 속에 우리 이 사람은 자신의 존엄성과 위대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어차피 결정된 미래라도 그 안에 선택지가 무수하다는 이야기 같은 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의 고통이 내 삶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냈었던 것이 이제 저는 엄청 이렇게 좀 약간 뭐라 그러죠? 감동적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받아들였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그 죽음을 직면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심리학자고 박사다 보니까 그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낸 거죠. 그리고 이제 72페이지 보면은 이 빅터 플랭클은 20세 가장 중요한 인물인 거죠. 현재도 그렇고.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밑에 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모든 어려움에서 어떻게든 견뎌낸다. 그러니까 이유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플랭클에 따르면 어떤 환경에 처하든 미래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한다. 트라우마를 치료하는데도 명확한 미래가 아주 중요하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은 자유의 상실이 아니다. 목적과 의미의 부재다. 목적과 의미의 부재다. 별표 좀 쳐보세요. 수용소라는 자유의 상실 공간에서도 목적과 의미가 있었던 사람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 죽음보다 더 심각하게 나를 위협하는 게 있나요?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도 목적과 의미가 있다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프랭클의 이야기는 목적과 의미의 부재가 얼마나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얘기를 해요. 목적을 잃으면 현재의 삶은 죽은 삶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74페이지 보면은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현재는 의미를 잃는다라는 얘기 속에 당신이 원하는 위치나 모습에 대한 비전은 당신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이다. 목표가 없다면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으면서 요거 옆에 75페이지의 맨 위에 줄만 한번 볼게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좀 이어간 겁니다. 강제 수용소에 있는 동안 프랭클은 동료 수용자가 언제 죽을지 매우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대요. 아까 좀 전에 의미와 목적의 부재가 가장 미래의 나를 위협한 요인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한 결과 플랭클은 언제 죽을지 알 수 있었대요. 그 수용자가. 가스실에 가는 게 아니었대요. 수용자들이 목적을 잃자 눈에서 생명의 불빛이 사라진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죽음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당사자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매일 먹는 작은 빵 조각 나눠 먹고 싶지 않아 사람들과 단절하고 고통에서 무감각하게 만들기 위해 충동적으로 단기 도파민을 추구했고 목적의 상실은 육체의 죽음으로 이어졌고 고통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거나 앞으로 나갈 희망이 없었던 사람들의 행복은 불가능했고 살아있지만 그 모든 것이 감옥과 죽음을 요구했고 살아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생명은 모조리 순간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데 사용했대요. 그러다가 물에 빠진 사람이 산소를 갈망하는 것처럼 죽음을 갈망하게 되는 거죠. 죽여줘, 죽여줘, 제발 죽여줘. 라는 말을. 그래서 이 프랭클이 그 왜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생명력과도 너무나 관계가 된다는 것을 그 안에서 연구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첫 번째 요인으로 희망이 없고 목적이 없다면 현재는 의미를 잃고 생명마저 의미를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또 내일 이 시간 이어서 보도록 하면서 75페이지 중간부터 내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맞춰서 딱딱 끊을게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